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 검찰과 방첩사 국정원의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12.3 내란 당일날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서로 소통을 국정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7분쯤 부장검사급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해 1분 22초 동안 통화했고 해당 방첩사 대령이 같은 날 0시 53분쯤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에게 전화해 2분 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이로부터 약 10분 뒤 가결됐습니다. 비상계엄 상황 도중에 대검에서 방첩사,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연쇄 통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반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당시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첩사에 전화한 고위급 검사 등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님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이거 되게 심각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셨나 봅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 선임과장이 방첩사의 비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후에 곧바로 그러니까 0시 53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령은 즉 이 방첩사의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차장과 2분 2초간 통화했다. 결국은 선관위를 장악하면서 검찰이 올 거니 기다려라라고 했다는 얘기가 그동안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러한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와, 이거는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네. 팩트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대령급 8명한테 1처장이 지시를 했는데 정성우 1처장이. 근데 그중에서 5명이 검찰에서 그 같은 진술을 했다.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된 거고 처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국정원이랑 검찰이 와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독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랑 검찰이 그 이전부터 이 사안의 핵심, 계엄의 가장 핵심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국회 장악, 다른 하나는 선관위 서버 장악. 근데 선관위 서버 장악과 관련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사전에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여태까지 이 진술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국정원은 나오는데 검찰이 올 거다는 검찰을 수사기관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검찰 아예 지웠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명의 대령들의 진술이 확보됐고 두 번째는 아까 국정원이랑 검찰이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통화 기록.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그 통화 이후에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전에 검사 2명이 고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통화한 거는 과장이니까 부장 검사고 그 안에 아마 그 선임 과장 아니 다른 과장들 같아요. 부장 검사 2명이 최소한 현장으로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실제 이렇게 선관위로 출동을 했습니다. 네네, 선관위로 도착한 여부는 출동했다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제보가 있다. 출동한 거는 확인이 된다는 게 이제 처음 오늘 의원들이 밝힌 그러니까 거죠.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 검사가 방첩사와 통화를 한 다음에 선관위에 결국 출동한 것으로 맞습니다. 검찰이 내란에 개입한 거다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사실 그런 추미애 의원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검찰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랬죠. 그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11월 21일에 검찰이 갑자기 그 선관위 관련 피소 사건이 4건이 있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 그걸 하나 다 병합시켜 갑자기. 그래가지고 요거를 똘똘 뭉쳐가지고 11월 21일 날 똘똘 뭉쳐가지고 안양지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11월 21일이 무슨 날인지가 우리가 검찰 수사할 때 파악해야 돼. 자, 이 사건은 11월 21일 날 안양지청으로 똘똘 노태하건 4개를 안양지청으로 보냈는데 안양지청이 어디냐? 바로 선관위 관할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안양지청에서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12월 4일 계엄 실패 직후에 이거를 경찰로 투하합니다. 과천경찰서로. 과천경찰 싹뜨거 그래가지고 경기 남부청인가로 또 보내. 그러니까 뭐냐? 자기들이 수사하려고 파놨던 이 트랩을 계엄 실패 이후에 경찰한테 다 넘기는 넘긴 거죠. 거야. 네.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오해받을 뭔가 심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와중에 검찰은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서버 침탈 시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참고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방첩사에 김대우 전 수사단장하고 정성우 전 1차장을 피의자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내란 혐의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사람이고 정성우 전 차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우선 먼저 지금 본인들이 행동을 하면서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냐. 그동안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계엄 와중에 어떻게 연루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에서도 뭔가가 움직였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은 지금 야당에서 계속 왜냐하면 윤 해왔었던 대통령이 부분입니다. 검찰과의 관계를 밀어봤을 때 검찰은 아주 쏙 빼놓고 계엄을 진행했을까? 뭐 이런 상식적인 의문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검찰이나 혹은 뭐 법무부에 대해서 이 정권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틀어쥐는 뭐 그런 양상의 인사를 해왔던 게 또 사실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교체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충성파로 대검에 이제 고위부가 대부분 채워져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엄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주문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뭐 그런 고리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주로 어느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방첩사령부에서 뭐 이런 어떤 그 계엄 관련된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관위에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우 전 처장한테 지시를 받은 방첩사 인원 중에서 대령 4명한테 선관위 출동에 있어서 어떤 검찰과 국정원이 개입했을 수 있다. 이런 진술을 이미 수사기관이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방첩사 쪽에서는 검찰과 국정원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유독 이제 국정원을 향해서나 혹은 검찰 내부를 향해서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일단 오늘 민병덕 의원한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고위검사 그러면은 출동한 뒤에 선관위에 도착을 한 것까지 확인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출동한 것만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 같은 경우는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된 결과라고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걸로 보여서 수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의 불가피성은 또다시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차장을 굉장히 비호하는 듯한 오해를 받는 이유가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런 어떤 계엄과 검찰의 관련성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검찰의 내란 관련 수사는 유독 군 쪽에만 주로 치중이 돼 있거나 혹은 뭐 경찰 일부에 대해서만 좀 치중이 돼 있거나 이런 식이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혹은 뭐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혹은 국정원 쪽을 향한 수사 이런 쪽은 거의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배경 중에 하나로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게 이제 비화폰의 존재거든요. 뭐 이진동 대검 차장이 비화폰을 경호처로부터 이제 받아서 사용을 했다라든지 혹은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을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비화폰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라서 그러면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것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과 직접 연결된 내란 관련 어떤 임무 이런 게 나올 걸 우려하는 것 아니냐. 이 지적을 저희가 계속 해왔었던 거고 사실 이제 이진동 대검 차장 같은 경우도 그 비화폰을 왜 받았고 어디에 썼고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관할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내역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해서 경찰이 그 내역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어떤 수사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검찰이 김성훈 차장한테서 비화폰 관련된 일부 내용을 공문 형태로 받았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확인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꼭꼭 싸매고 막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줬다는 얘기죠, 검찰에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비화폰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아닙니다만 경찰에는 아무것도 안 주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협조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불출 대장, 그러니까 비화폰을 누구한테 줬고 다시 받았고 예.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장부가 이제 불출 대장인데요. 이 비화폰 불출 대장과 일부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예. 검찰에 제출했다는 게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일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예. 들여다본 수사기관이 일단 없는 상태입니다. 예. 경찰도 공수처도 못 받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내용을 받아봤다는 겁니다. 예. 1월 24일인데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이거 강제 수사도 아닙니다. 네.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김성훈 차장이 그동안 외부로 반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비화폰 불출 대장을 직접 제출을 했다라는 예. 겁니다. 이 불출 대장에는 각 비화폰의 번호 그리고 이제 누가 사용하는지 사용자 그리고 지급한 일자 그리고 돌려받은 회수 일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예. 당연히 내부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로 반출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김 차장이 이제 검찰에 제출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예. 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불출 대장을 제출했다라는 예.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바입니다만 유독 국무위원들에 대한 비화폰 관련 자료, 예. 혹은 뭐 대검 차장에게 이제 지급됐던 비화폰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은 없고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 관련자들의 이 내용이 좀 집중이 돼 있다라는 예.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자기가 따로 받아간 다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냥 민간인이죠. 예. 노상원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 비화폰의 불출 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예.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경호처에서 이렇게 이제 보안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외부로 제출된 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동안의 압수수색에 완전히 비협조하던 어떤 그 경호처의 태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상하게도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요. 보호하려는 듯하게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게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번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걸 이제 공문을 보내고 제출을 받은 시점 자체가 좀 묘하다라는 예. 얘기도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던 시점이 1월 24일인데 이 1월 24일 오후에 원래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에서 이 일정을 바꿔가지고 오전 조사로 앞당겨서 예. 이제 변경을 했고 그러고 나서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을 보낸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결국 어떻게 됐느냐?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30분에 출석을 해서 1시간밖에 조사를 안 했고요. 네. 그리고 오후에 김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이것도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로 봤을 때 1월 24일 전후해서 혹시 이런 어떤 비화폰 관련된 자료를 협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가 오간 것 아니냐. 네. 일종의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확정한 상태에서 일정도 바꿔주고 경찰의 수사도 막아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비화폰 압수수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군 사령관들과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무위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이 내란에 적극 협조했느냐.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 내란 사태에 협조를 했느냐를 제대로 밝혀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이제 비화폰 사용 내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면 국정원에는 과연 계엄 당일에 윤석열 피치연구인이 어떤 계엄 문건을 통해서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있다. 그 모두에 설명했듯이 검찰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쪽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보도된 한국일보 내용을 보니까 김 차장이 유독 이제 검찰에만 보안 자료를 그렇습니다. 넘긴 것도 예. 경호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예.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에 일정 부분 협조해주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성훈 차장을 비호하면서 수사를 어떤 취사 선택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리는 그림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석 달여를 우리 예. 국민들이 지켜보신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과 이 내란 사태라는 건 하루 이틀 준비한 단순한 작업은 아니었던 예. 게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러자면 군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재장악한 뒤에 그 뒷수습을 할 사람들, 그게 이제 주로 정부 부처 예. 인사 담당자들일 건데 이 정부 부처와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 계획을 어떻게 시행으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야 이 내란 사태의 면모를 완벽하게 규명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유독
유독 정부 부처와 국무위원들 그리고 검찰 그렇습니다. 내부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자기 몸에 칼을 못 네. 댄다고 하면 특검이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해줘야 되겠죠. 예.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어. 이재명의 악마와 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나는 뭐냐면 이재명 주변 사람은 너무 많이 죽는다. 아. 자, 이거는 근데 뭐 현상이니까 이거는 뭐 맞습니다. 근데 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재명 주변에 대한 검찰의 괴롭힘을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을 의심해.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아니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네. 이재명이 성남 FC 후원금을 많이 따왔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까지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면 이거 왜 수사 안 하고 왜 기소 안 해? 그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먹혀. 이거 누가 배포하는 사람이 있나 만들어서? 언론 종편이나 아니 보수언론 그렇게 먹혀. 공격을 그리고 해요. 나는 진짜 더 화가 나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막 되게 억울해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 난 이런 거를 좀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처음에는 했죠. 아,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고 설명하면 되겠지 생각해서 해봤는데 결국 그게 공격의 강도만 높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의심의 깊이만 더 깊게 해. 아, 그런가요? 믿고 싶은 사람은 믿는 거고 믿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이거는 진실 영역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래서 제가 억울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증거가 없어. 왜? 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짐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원래 그 표절 논란이 있는 대학원 논문 제목이 지방 정부의 부패 극복 방안입니다. 부패 극복.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일이 있어요. 그 파크뷰 특별기 분양 사건이라고. 네. 그게 소위 검사 사칭 네네네. 했네 말했네 하는데 그걸로 제가 내가 부정부패를 취재하는 PD를 인터뷰해줬다가 이게 여하튼 뭐 이렇게 가지고 네, 또 말 잘못하면 또 말하면 또 제발 좀. 어쨌든 제발 그럴 거 있어서 네. 아, 이거. 내가 참 이거 황당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제가 대학원을 간 거예요. 구조를 좀 이해해 보자. 네. 그래서 나름 이제 공부를 2년 6개월 했으니까 이해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다짐을 한 게 뭐냐면 일단 업자를 만나지 않는다. 아. 차도 마시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정했어요. 네. 의심을 받으니까. 아. 제가 CCTV에 달았잖아요. 시정실에. 제가 그 돈 받는 장면을 뭐 찍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업자들한테 경고한 겁니다. 아, 오지 마라. 네. 아. 제가 시장이 되고 나니까 뭐 저를 면담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뭐 아버지 어릴 때 뭐 제 어릴 때 아버지 친구인데 뭐 꼭 가야 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만나니까 뭐 대장동 그 민간 허가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네 뭐 고추 내놓고 이렇게 달랑달랑 할 때 내가 아버지하고 뭐 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 책 두 망을 딱 주는데 보니 책 두 개가 이상하게 두꺼워서 열어봤더니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줬어요. 근데 그때 한명숙 총리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의자가 받았네 만에 막 그 재판하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 법률가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 친구가 나중에 가가지고 실제로는 나한테 줬다 내가 돌려줬는데 혼내고 그때 제가 3천만 원 줬는데요. 이래버리면 꼼짝 못하죠. 증명을 할 길이 없잖아요. 아. 내가 500만 원이었는데 돌려줬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만난 것도 사실이고 만날 이유도 있었고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밀어줬던 게 사실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나한테 그런 짓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찍어놓는다. 그래서 제가 CCTV를 달았던 겁니다. 그걸 달아놨더니 달고 이제 언론에 그걸 냈더니 면담 신청이 확 줄어들었어요. 아, 실제로?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그 터무니없는 사람이 100억 줬다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세상 돈 줬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배임을 했느니 뭐 네네네. 이런 걸로 이제 엮는데 저는 어쨌든 제 뜻대로 정치나 이런 행정을 하려면 내 뜻대로 안 하면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고 꽤 돈 잘 버는 변호사인데 네. 그래서 저는 나름 정말 관리를 열심히 잘해왔는데 지금 저를 뭐라고 공격하냐면 증거도 없는데 막 기소해놓고는 성남 FC 뇌물 사건은 증인이 47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뭐 증인을 뭐 이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500명 가까운 증인을 신청을 해요. 지금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황당무계하지. 미치겠다 진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저 사람이 너무 치밀해가지고 증거를 확실하게 숨겼기 때문에 그거 웃겼죠. 증거가 없다. 그거 웃겨. 이렇게 지금 저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마다 저거 분명히. 맞습니다. 네. 저게 분명히 뿔을 어딘가 숨기고 맞아요. 있는데 너무 잘 숨겨서 안 네. 보인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설명할 방법은 없네. 그 원래 마녀를 잡을 때 아, 물에 빠뜨려 보잖아요. 기어 나오면은 저게 마녀다. 보통 사람이면 못 나온다. 네. 죽었다 할 수 없지 뭐. 그 나오면 마녀라고 죽어버리고 그렇죠. 빠뜨렸는데 죽으면 그만이고. 어차피 죽는 거야. 그게 마녀 사냥이거든요. 네. 지금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최욱 씨가 네. 그만큼 쇠파를 겪으면서도 그 가짜 뉴스 마녀사냥 그야말로 악마 이거 못 견디하더라고. 아니 봐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무죄를 줬다는 이유로 윤석열이 그 판사를 죽이려고 했어. 네. 영장 이재명 기각하면서 주변인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럼 이런 사건을 맞이했을 때 진실 여부는 우리가 모르지만 최소한 야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주변을 괴롭혔으면 이렇게 할까라고 의심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죠. 원래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털어서 뭐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네. 뭘 잘못했다는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털어서 너 뭐 이거 많이 걸렸네.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뭐 많이 걸렸네. 이러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그렇게 너무 되면. 괴롭죠. 그럼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하냐면 제 주변 사람을 터는 거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타겟이 되면 그 사람을 털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변을 털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또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주변을 털어요. 건너서 4단계 이상으로 털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씩 하면 넘어오다가 이 사람이 억울하게 4번째 털린 사람이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고발을 해. 수사받는 범죄자라고 그래. 자기가 고발해놓고. 국민이 그러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기소를 해. 네. 재판받는 범죄자라고. 아, 맞아. 무죄 나오면 몰라. 아. 무죄 나오면 그때 몰라. 아니 대표님이 그래서 지금 기소된 건이 몇 건입니까? 15건쯤 되죠. 와, 아니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법원 5군데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와, 그거 어떻게 감당해? 죽을 지경이죠. 아, 죽을 지경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와, 뺏기고 이거 어떻게 해? 스트레스도 쌓이고. 심지어 그 총선 때 당 대표인데도 재판을 받았어야 돼. 그렇죠. 이 말이 되는 나라냐고. 선거 기간 중에 제가 5번인가 재판 갔던 아.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언론도 검찰도 이렇게까지 했던 정치인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이 대표님의 그동안의 성향상 불도저처럼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되면 다 이뤄낼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겠죠. 또 가혹한 것 제가 같아요. 이 소위 기득권과 원수를 사게 된 게 그 파크비 특혜 분양 사건입니다. 그게 첫 출발이죠. 그 폭로했다가 그게 전부 다 그때 똑같아요. 검찰, 경제, 그 소위 돈 많은 네. 그 투기꾼들, 그 다음에 정치인, 행정 그룹, 요 4그룹이 모여가지고 해먹은 건데 대장동도 똑같아요. 여기도 또 검찰, 재벌, 그 다음에 행정 권력, 정치 그룹 이 딱 뭉쳐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이 나라의 비리, 이 돈 버는 방법은 다 그런 건데 그걸 제가 계속 평생 건드는 거예요. 얼마나 욕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를 이제 타겟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걸 좀 정리하고 좀 정상적인 세상 만드는 게 내 꿈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진짜 영화 같은 대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이재명이 대장동 범인인 줄 알았어. 근데 들여다볼수록 아니야. 윤석열이 나오는 거야.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영화 같잖아.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네. 그것도 박영수 나와, 박영도 박영수. 나와. 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억울하거든요. 내일도 아닌데. 근데 저보다는 좀 덜 억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더 웃기는 거는 우리가 특검하자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쪽이 특검을 안 하면서 특검 거부하자 그 범인이라고 현수막 붙이잖아요. 왜 그래? 아니 그 진짜. 토론할 때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어느 쪽이 이기든 누가 하자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하자고.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히자. 답을 안 해. 답을 안 해? 답하십시오. 5번 물어봤어요. 답을 안 했어 결국은. 근데 왜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다 이재명이 수사를 피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대장동 제가 때문에 거부했다고. 졌잖아요. 아, 이게 정말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겠다. 나는. 대선 전부터 사실은 대표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거의 그렇죠. 3년 이상 한 거예요. 3년 이상 15개 건으로 기소를 했는데 나온 게 없어. 증거가 없다니까요. 물적 증거 있으면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나온 게 있어. 뭐? 윤석열 수사 무망 의혹. 아 그렇지 그게 나왔지. 이재명 그왜 대표가 그 관련해서 특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부산 저축은행 말이에요. 아, 50억 특검. 아, 그러니까 이게 기소된 것들을 보면 아, 허위 진술 증거조차도 없는 게 태반이야. 네. 물적 증거가는 당연히 없고 네. 말이라도 들었다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기소가 태반이에요. 그 검찰이 그 김성훈 차장 네. 구속 계속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혐의가 있는 경찰들 다 진급시키고, 그러게요.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혐의점에서 다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거는 진짜 우리 대표님이 혼 좀 내주셔야죠. 요 부분은. 혼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국가 공동체 운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파괴했다. 이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뿌리를 정말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씨앗조차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지가 않고 그 방법은 뭐 특검을 하든지 특검도 지금 계속 벽에 거부권에 걸려 있으니까요. 세상 뭐.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통째로 부셔버리는 이런 시도는 앞으로 영원히 꿈도 못 꾸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뇌물 받아먹고 뭐 어디 부정부패 저지르고 이런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제지하고 제도적으로 막고 네.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이거는 안 되지.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를 네. 그걸 선동하는 행위를 그걸 용인하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가려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뭐 충분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근본에 관한 문제여서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가려내고 책임 물어야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이 내란 사태 수습 또 일단 뭐 급선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다 수습하고 나면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다 접했던 네.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상병 수사 무마,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사와 수사 무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수사 무마,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너무 많네. 마약 수사와 마약 네. 수사 무마, 마약은 진짜 심각해. 이런 마약 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표님이 뭐 15건 기소됐든 검찰. 윤석열 검찰의 수사 전수조사까지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어떻게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는 사실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수원지검 또 서울지검에 민생범죄 수사가 안 되고 있대요. 그게 미제 사건이 너무 많아졌다는 몇 배 늘었다는 거예요. 아유. 통계적으로. 참 진짜 예를 들면 뭐 전세 사기를 당했다, 뭐 내가 누구한테 뭐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거 빨리 수사해서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걸 민생범죄라고 하는데 아유. 그걸 안 하고 누구 때려잡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수사만 하는 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인들 중에 똑바로 제대로 보도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네. 아니 세상에 무슨 보도했다고 구속영장을 2번씩 청구하고 구속됐어요 실제로.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진짜. 막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고요. 아. 원래 명예훼손 사건은 강제 수사를 잘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특수수사단을 꾸려가지고 그 압수수색에다가 막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죠. 맞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언론인들 당한 게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입을 통째로 틀어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그것도 역시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째로 망가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네. 상당 정도 망가뜨려졌죠. 그렇습니다. 보도하기 무섭잖아요. 네. 말하는 거 무섭잖아요. 무섭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내가 이 말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은 한 번씩은 정리해야 되겠죠. 음.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뭘 어겼어요. 그걸 막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과 수단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네. 그걸로 예를 들면 검찰, 경찰의 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게 역량이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법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네. 소위 민생 치안
이런 데 집중해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 놔두고 누구 잡으러 쫓아다니고 누구 복수하려고 막 없는 거 뒤져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검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군부 쿠데타 세력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 재민, 그러니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헌법의 기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세력이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법기술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을 가장한 독재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군부 쿠데타이라면 사실은 쉽게 눈에 띌 수 있는데 합법적 독재를 가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이 잘 비판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고 나면 어느 날 군부와 결탁한 검찰 독재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늘 두려워하고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검찰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큰 비용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요란한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그저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개혁 진영의 표를 좀 수렴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발빠르게 검찰 개혁을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